인간은 완전성을 찾는다. 시작의 완전과 결말의 완전이 있다. 왜 사는가? 시작은 나의 의사결정 영역을 찾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결말은 나의 의사결정 영역을 확대한다. 시작은 철학의 인, 과정은 과학의 의, 결말은 미학의 예다. 네, 철학적인 주제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려워요. 네, 이 주제를 듣고 이게 뭔가요? 라고 했는데 2부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어디 철학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뭐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런 거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각자 우리 멤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요거 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고 할까요? 그렇죠. 이 주제를 잘 본 이유가 뭐냐면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독립된 개인, 주체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된다는 것 또한 그 의사결정에 강한 개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얘기거든, 굉장히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그냥 철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 구원의 이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샤머니즘으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완전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완전한 그 주체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이 의사결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신앙의 중요한 이런 이슈들이 무엇으로 귀결돼야 되냐면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독립된 개인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필요해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성화의 과정 안에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게 단순히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우리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야말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시고 자신의 길을 가시고 진리와 함께 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뭐냐는 거죠. 사실 이거 인생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들이 신앙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죠. 예. 너무 진지빤다고 너는. 바로. 그래서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서로 위로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런 위로도 이 주체성이 전제가 됐을 때 위로가 되는 거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서로 위로하고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꽤 하면 굉장히 식상해요. 왜냐면 그거 하면은 그냥 뻔한 얘기 서로 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오늘 좀 주제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 제목에 낚이셔서 많은 분들이 다운을 받으시지 않으실까. 예. 요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독자분들은. 예. 그래요. 난 잘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편하겠지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한테 우리 멤버들한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저스틴이다 뭐 이런 대답 말고요.
뭐 나는 뭘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대답 말고 고차원적인 그런 답을 좀 주셔야 되는데 우리 그럼 홍대영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홍대영은 누구인가요? 네가 생각하는 너. 이런 큰일 났네. 일단 뭐 제 이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게 그런 거는 너무 식상한 대답이니까 저는 일단 누군가의 아들일 테고 이제 또 누군가의 친구일 테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타인들과의 관계, 타인들과의 어떠한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이제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친구들과 있으면 좋은 친구,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좋은 남자친구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을 타인한테 계속 맞춰갔던 것 같거든요. 아 그럼 홍대영은 나는 홍대영 무엇이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고. 그게 더 융통성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정의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맞춰가는 게 조금 더 이타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타인에게 융통성을 발휘하며 살고 계시는 우리 홍대영. 그게 홍대영 맞죠? 자기가 말하고 나서도 쑥스러울 걸. 제가 뭐라고 했죠? 하여튼 이건 너무 고차원적이니까 이 정도만 한번 해보고 우리 루피 친구님은요? 네, 저는 루피 친구입니다라는 이런 답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거보다 한번 좀 더 고차원적인 대답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가지고 자기 소개 안 하는 걸로. 아까 홍대영이 한 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 괜찮았어요. 나도 저런 난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들었어요.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난 내 식대로 해석을 했는데 뭐냐면 나와 타인 사이에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거? 관계 안에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좋게 전 들었어요. 좋게 해석해서 그런 거. 네.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루피 친구님 한번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이도령님 제일 어리죠 이 중에서 이도령님은 누구입니까? 이도령 근데 얼굴이 깡패야, 깡패. 잘생겨서 깡패. 아니 지금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오징어가 됐나요? 큰일 났어. 지난주에 내가 관점에 대한 얘기하는데 안경을 벗어야 돼 이러니까 벗지 마, 못생겼어. 들은 것 같다. 어쨌든 우리 계속해서 이도령님은 누구신가요? 이도령이 생각하는 이도령은 누구인가? 내 이름은 뭐고 어디 사는 누구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걸 다 빼고 나니까 사실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답을 피하려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걸 다 빼서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조나단님의 답이 너무나 궁금하지만 네, 궁금하지만 듣고 주세요. 싶은데 네, 저도 뭐 근데 아까 전에 그냥 저스틴 얘기도 한번 들어봐요. 네, 나는 네. 누구인가를 좀 생각을 딱 그냥 그 질문을 들으면은 당연히 사람 관계 안에서밖에 그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 단순히 생각 들었던 게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유추해서 난 가장으로서 좀 책임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돈도 열심히 벌고 애도 잘 봐야 되고 뭐 그냥 그런 느낌? 네. 네. 그렇게만 누구의 아내 단순히.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아빠이고 그 보통 이렇게 그렇죠. 자신을 규명하죠. 네네. 네. 그게 내가 아닌가. 내가 내 스스로를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네. 한 번만 더 루피 친구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루피 친구님은 우리다. 우리다. 뭐죠? 뭔가요? 위. 한 번 좀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우리다.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해주셨는지. 내가 있는 건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일단 대상이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그 대상과 내가 큰 영역에서 합쳐졌을 때 우리가 될 수 있고 그냥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고차원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답을 갖고 있는 드디어 조나단의 차례가 답이라고 왔습니다. 하면 예. 답, 정답은 아니고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를 규명할 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피드백하는 거나 나눔할 때 많이 해봐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타인의 관계와 이 사회의 역할을 통해서 자신을 규명하는 방식을 써요. 결국은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가짜 나라는 거죠. 진짜 내가 아닌 거야. 그거는 사회가 기대하고 타인이 기대하고 거짓된 자아를 사실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라깡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욕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모의 기대, 타인의 기대. 보통 어렸을 때는 아빠가 막 박수 쳐주면 그걸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걸 하는 거야. 내가 대학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거나 진짜 자기의 자신을 규명하는 훈련을 이 철학적 훈련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대부분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고등학교 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체성, 뭐 인식론,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입시 위주의 교육이니까 그런 걸 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회나 타인이 규명한 자아와 그런 것들 안에서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게 위험하냐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신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절대적인 어떤 1대1 관계 안에서 자신의 본질, 곧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천박하냐면 그런 건 없고 하나님도 나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내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이런 쪽으로 신앙이 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해석해주고 방법과 비법을 알려주는 쪽으로 종교가 굉장히 발전을 한 거예요. 비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근원적인 문제와의 질문을 던지는 것에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또 나에 대한 진지한 질문, 사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그 안에서 신앙함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가장 최소 단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단위가 곧 나라는 거죠. 이 사회에서 가장 최소 단위 의사결정이 그 주체, 그게 나예요.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의사결정이야말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스스로 규명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곧 나라는 거야. 그 결정하기 위해서 지식도 필요한 거고 철학도 필요한 거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의 나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의 모델링을 신앙 안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모델링이 혼자 외로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모델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성. 그 완전성이 삼위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결정의 모델링을 보고 나의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뭐 정립해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이 사회 안에서 작은 단위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단위, 가장 의사결정의 작은 단위의 주체성, 그것이 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반박을 할 수가 정답은 없네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네, 정답은 아니지만 네. 정답 같은 하여튼 그거.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더 생각을 좀 해보고자 몇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 저장 장치라는 건데요. 요거 만화 너무 재밌더라고. 나 요거 찾았는데 요거 보면서 생각 꽤 많이 했어요. 예.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 그림인데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 홍대영이 한번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 저장 장치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를 제가 이제 글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한번 이제 결정의 순간에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기억 저장 장치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네, 네. 그림. 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미래 인류는 기억 이동 장치를 발명하게 된다. 그리고 기억이 비어있는 인간의 몸체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어떤 중년 남성 A는 젊고 잘생긴 몸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기억이 비어있는 젊은 몸을 사려고 한다. 그래서 기억 이동 장치를 이용하여 예전의 몸에서 새로운 몸으로 기억을 이동시켰다. 기억 이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억 이동 후에도 A의 기억, 의식 등은 100% A와 일치했다. 즉, 몸만 바뀐 셈이다. 게다가 A 본인도 매우 만족해했다. 예전의 몸은 기억 이동 후 쓸모없는 몸이 됐으므로 폐기를 시켰고 A는 새로운 몸을 갖고 매우 만족해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의 궁금증이 하나 있다. 새로운 몸을 갖게 된 A를 진짜 A라고 할 수 있는가? 요 질문 우리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늙은 아저씨의 그 기억이 젊고 아주 멋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식이 돼서 그러니까 생각만 이렇게 딱 이식을 한다는 거죠. 전자장치로 이렇게 옮긴다는 거죠. 이식이 네. 돼서 그 늙고 낡은 그 몸은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이동된 그 사람을 원래 그 사람 A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건데 우리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더 있는데 한번 좀 더 이 들어볼까요? 얘기는 반전에 계속 나와서. 네, 가봅시다. 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yes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몸은 다르지만 의식 자체는 100% A이기 때문이다. 마치 성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듯이 말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사실은 기억 이동 장치의 작동 원리는 기억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복사한 후 원래 몸체는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 이동 장치 제작사만이 알고 있는 1급 기밀이었던 것이다. 중년 남성 A의 기억이 젊은 남성의 몸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단지 복사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년 남성 A의 기억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의식 또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몸이 파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서 중년 남성 A의 이제 의식은 살려달라고 내가 진짜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래도 새로운 몸을 갖게 된 A를 진짜 A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억이 그냥 복사가 되는 건데 이 복사가 돼서 새롭게 태어난 그 A, 새롭게 태어난 A, 오리지널 말고 복사된 그 A를 진짜 A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전에는 저희가 복사가 아니라 이동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거의 그래도 뭐 거의 A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답이었거든요. 혹시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전에 우리가 yes라고 했던 우리 이도령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지금은 지금 딱 이 부분을 다시 또 보니까 바뀌긴 했어요. 왜 이게 바뀐 또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가 흔히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은 폴더를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원본 있고 복사본 있고. 근데 저희가 원본이 있는 거를 복사해서 USB에 넣었다고 해서 USB에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흔히들 저희가 컴퓨터 자체에 있는 거를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들고 USB를 들고 다니는 건데 저 USB에 있는 건 카피본.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 내용을 봤다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똑같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육체를 죽이는 게 일종의 살인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렇게 예. 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오리지널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니까 이거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뭔가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아직 좀 글이 남았습니다. 반전이 좀 더 있죠. 한 번 더 있어요, 반전이? 없나? 반전은 없지만 이제 약간의 글이 좀 이어지죠. 대부분 노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을 이동시키는 것과 기억을 복사하여 원본을 없애는 것은 결과는 같다. 단지 과정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하나는 이동을 시킨 거고 하나는 복사를 했던 이게 거죠. 중년 남성과 젊은 남성이 이제 결국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억을 이동시켜서 나온 결과의 A 또한 진짜의 A가 아니어야 하지 않는가? 자신을 자신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신체인가?
기억이나 의식인가? 기억이나 의식이라면 위의 이야기처럼 결국 복사되기 전과 복사된 후의 기억과 의식이 같았음에도 둘 다 같은 A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규정하는 기준은 신체일까? 다른 사람의 기억이나 의식이 내 신체에 있다면 이를 자신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말처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인지하고 그로 인해 내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라는 고유한 존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 아, 네.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 사람 그런, 뭔가 네. 이거 만든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만들려고 그림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졸라맨을 그려놓으셔서.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많아. 그렇습니다. 기억 저장 장치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좀 생각할 거리를 우리한테 좀 던져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이제 뜬금없이 얘기를 했냐면, 그냥 이 얘기를 통해서 그냥 웃고 넘기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이 만화가 가만 보면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개소리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의식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아라는 것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요즘 뇌과학 공부하느라고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하려고 봤는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하나의 자아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의 자아가 뭔가를 생각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자아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한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하나의 자아가 컴퓨터라는 단어를 하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기 때문에요. 뭐 망둥어, 마이크, 뭐 앰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문짝, 시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노트북이라는 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택된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생각 중에 하나가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자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트코인의 원리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원리가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기억들이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삭제가 되는 방식으로 자아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뇌과학자가 최근까지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인간 안에는 하나의 자아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아가 그때그때마다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루피님이 여기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루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미움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증오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자아 안에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자아가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아들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막 호감이 가고 너무 멋지다 이 사람. 괴짜다. 아니 그 사람을 처음 만나면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있잖아요. 그중에 그렇지만 이제 관계를 해나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갖는 하나의 어떤 감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선택하게 된 거를 계속 확신 있게 관계를 하면서 일관성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호감형이 되는 거야. 그럼 비호감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이랑 비슷한 과거과 이 사람 비슷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느낌과 이 사람이 그 느낌이 오버랩되면서 그게 만약에 더 강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는 굉장히 비호감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그 자아가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럼 계속해서 그 비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계기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그 자아를 선택하는 거는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선택된 자아라는 거. 우리가 그 23 아이덴티티인가? 엑스맨의 영화 배우가 주연한 영화 있잖아요. 23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 맞아요. 사람의 얘기잖아요. 그게 정신의학적으로 실제로 가능한 사람,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사람 이름을 모르는데 내가 TV에 봤었는데 뭐냐면, 그 놀라운 얘기 서프라이즈에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 몇 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살인을 했는데 그게 무죄 판결이 났어요. 자아가 다중인격. 다중인격자인데, 그게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가 모두 다중인격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병이 있냐면, 다중인격자들은요, 이 자아와 이 자아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그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바뀔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뇌 안에 여러 가지의 다중인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뇌에 작용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자아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느끼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의 자아가 선택이 돼서 그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그런 식으로 뇌가 작용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그런 걸 밝혀낸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자아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이 그런 거예요.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에다 담아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장된 게 계속해서 블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킹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서버에 같이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저장이 될 때 계속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게 저장이 되면 뒤에 게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원본이 났고 뒤에 거는 계속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데이터가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여러 가지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자아가 같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자아가 선택되고 또 선택돼서 계속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를 선택하는 과정 안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맥락이 필요한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근데 그 맥락이 뭐냐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무언가를 선택해 가요. 근데 철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오늘은 이렇게 선택하고 내일은 저렇게 선택하고 이게 맥락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아가 정상인들은 자아와 자아를 연결해주는 커넥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고 이게 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뇌과학을 하시는 사람들이 밝혀내신 거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조나단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일단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은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던 자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네. 인간은 환경과 이 상황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일종의 호르몬적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철학이라고. 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속이는 것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할 때 뇌에서 어떤 호르몬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쾌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속일 때 그거 하나만 오직 딱 있고 다른 거는 존재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방법도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자아가 같이 튀어나오는데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 뇌에서 호르몬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걸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를 무가치하고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게 일종의 쾌감이 있는 거야, 자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선택할 때만 어떤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좀 뭔가 활기차게 해야지. 밖으로 나가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집에 있기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그냥 결정하는 거야. 그것을 선택하는 거야.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에 근거로 해서 현재의 것들을 계속 선택해 가는 거야. 일관성 있게. 왜냐하면 그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내가 계속 우울하는데 우울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왜 사람들이 도박장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돈 달라고. 약간 중독인가요? 그러면? 도박장에 가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논리가 작용이 돼요. 도박장에 가서 딱 도박장을 들었을 때 문 앞에 내가 왜 도박장을 왔지?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럼 그때 뇌가 네가 바보니까 왔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럼 맥락이 끊어진다고요. 그 사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은 뭔가 딸 수 있는 분위기야. 뭔가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건 그 꿈을 꿨어. 똥차를 봤어. 똥을 밟았어. 뭐 그러면서 그런 걸 끌어다 놓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야지만 이 자기의 행동의 패턴들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선택한 게 모순되지 않게 그렇죠. 하는 일관성을 거죠. 유지하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외부의 환경이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맥락이 중요해지니까. 그럼 그거를 본인의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과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되려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로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 안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자아도 있지만 무의식의 자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거는 완전히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도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자아를 한 번에 같이 생각한다는 거야. 자아가 따로따로 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익숙하고 과거에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또한 지난번에 결정했던 것에 근거로 해서 맥락을 이어서 선택하려고 하는 인간 안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라는 거는 호르몬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선호하는 쪽으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선택의 영역에서 자아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아가 드러나면 나머지는 딜리트 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되고 지워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선택이 될 때 지워지고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될 때마다 맥락으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부재하고 생각이 짧고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맥락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라니까. 아니 홍준표도 맥락이 있어. 일관성이 있잖아. 자기 안에서는 일관성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일관성이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다니까. 왜냐면 그거를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떡밥으로 던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요 얘기에 이게 왜 개소리냐면, 이 그림이 왜 개소리냐면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면 자꾸만 내 자아는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입견. 그래서 그 하나의 생각이 내가 하나가 존재하니까 내가 선한 것을 하면 선하고 나쁜 걸 하면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배웠던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각의 근거 위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최근에 뇌과학이 밝혀낸 게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자아를 갖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자아 이론이라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환경 속에서 익숙해진 게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택이 되든 어쨌든 하든 어떤 뭔가 계속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가요?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렸을 때 맥락을 짚어주는 훈련을 하잖아요. 바른 맥락을 가르쳐주고 바른 어떤 지성, 사회성의 원리, 그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면 스스로 맥락을 이어가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사회에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을 교육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뭔가 사회가 피해가 가고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게 되니까 그 즉흥적인 거는 본성을 쫓아가잖아요. 자기 본성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파괴하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선택에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는 맥락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맥락을 짚어주는 훈련을 교육에서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아만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교육 부분에서 네. 부모가 먼저 일관된 모습을 그쵸.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일관되게 계속 그러니까 일치되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라고 늘 얘기하는 이유가 일관성 있게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야지만 그때마다요. 예스 노 중에 예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그 아이가 그 안에 어떤 뇌의 호르몬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니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안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그게 재미있어요. 재밌어서 그걸 한다니까. 호르몬이 나와서.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는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깨달음이 없는 공부는 힘들지.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건 힘든지.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깨달음의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걸 또 깨닫기 위해서는 나와 타자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문근영 씨 기사가 얼마 전에 났던데, 요거를 일단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우리 이도령님. 네, 최근에 EBS에서 지식 채널 2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문근영 씨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근영 씨가 배우 생활 초반에는 난 이건 잘해 같은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문근영 씨가 내가 재능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지 의심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문근영 씨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나는 이 사람이 처음인데 상대는 나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나에 대해 모르면서 평가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제작진은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문근영 씨가 삶이 너무 바빠서 그런 듯하다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치열하니까 타인 마음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누가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근영 씨는 나는 내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고민해 보니 사실 내가 너무 이해받고 싶었던 거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내가 바보 같다고 느꼈다고도 합니다. 제작진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는 어떤 사이냐라고 물었는데 문근영 씨는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과 비교하면 서로 관심은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작진이 10년 전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라고 물었을 때 문근영 씨가 이제는 나를 혐오하지 않는다. 근데 혐오한 시간 동안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직도 멀리 있고 어색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문근영 씨는 내 삶에는 너무나 많은 타인이 있었고 영향을 주는 타인을 미워하면 참 편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자꾸 나를 미워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문근영 씨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고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생긴다. 타인이 아닌 나 자체로 생각하고 느끼고 살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근영 씨가 이제 배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좀 비난도 하고 또 평가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상처를 받으면서 그 인터뷰 보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큰 눈에서 그렇게 정말 그런 거 과거에서 보면. 이 몇 년 동안 왜냐하면 초기 몇 작품 되게
그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영화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왜 개인적으로 문근영 씨를 연기자로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꼭 챙겨보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좀 영화도 잘 안 찍으시고 그래서 뭔가 힘드신 일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터뷰 보고 나서 정말 힘들었구나 한 10년 동안 이게 좀 공감이 되면서 그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인터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타인의 기대와 타인을 만족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볼 때는 그 타인의 기대에 내가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는 오셔서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자기를 좀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나요? 뭐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부모가 기대하는 거 아니면 혹은 사회에서 기대하는 거를 우리가 성취하고자 뭐 공부도 하고 뭐 돈도 열심히 벌고 다 그 삶의 목표가 그런데 어찌 보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인간이 불행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길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게 그런 과정을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기대하는 것, 이 사회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이게 최악이거든 사실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수동하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게 느낌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도 순응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요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은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요즘 부모님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동생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저도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제 동생이 이번에 이제 입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쩌다 보니 저의 기대를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에게 그걸 전달하고 동생도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의 목표가 아니라 가족이 원하는 게 무엇일지 그거를 충족시키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19살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왜 우울증이 오냐면요. 그 타인의 기대에 자기가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느낄 때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좌절감을 느낄 때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편이 아닌 거야. 왜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뭔가 지지하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하는 것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거야. 뭔가. 그럴 때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럴 때 그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서 느끼냐면 보통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그런 느낌 안 받아보셨어요? 사춘기 때? 왜 사춘기를 겪냐면 사춘기 때 우울증이 오고 왜 자살을 느끼냐면 사람이 자기가 부모가 내 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7살 때, 8살 때, 10살 지나고 그럴 때 내가 뭔가를 하면 무조건 엄마는 지지해주고 아빠는 지지해주고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춘기가 되고서 막 엄마가 나에게 화를 내고 혼내고 매를 맞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부모님은 내 편인데? 근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과 내가 하나로 묶여있다,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부모는요 타인이 아니에요. 나의 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큰 버전인 거지. 어린이들은 그런 타자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타자라는 게 인식이 갑자기 딱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내가 아니라는 인식이 언제 오냐면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네? 나를 지지해주지 않네? 왜 나를 혼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이 생각과 함께 타자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고독을 느끼거든요. 갑자기 막 그런 느낌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는데 15살 때인가 14살 때
이제 다리 위에서 떨어지려고 다리 위까지 가봤어요. 고득을 너무 느끼긴 힘들어서. 했지만 그렇게까지인지는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니 물론 네.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막 혼내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사실은. 그때는 내가 언어를 모르니까 언어를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왜 죽고 싶어하고 왜 힘들어하고 그런지 몰랐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그게 타자성을 인식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걸 갑자기 느끼는 순간 엄청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신감?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 그래서 보통 가출을 하죠. 집을 떠나잖아. 가출 안 해보셨어요? 곱게 자라가지고 조나단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나 봐요. 난 우리나라 공부 안 고등학생은 가출을 못 해. 했어. 난 공부를 안 했어. 야자하고 학원 가고 이러면 가출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가출을 한 달 해봤는데 제가 친구 집 가 살았어요. 저는 우리 사람들이 타인에 맞춰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에 좀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 기사에서 공감이 됐던 이 문근영 씨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해받고 싶었던 사람이다라고 나온 이 말이 굉장히 좀 공감됐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게 제가 지금도 그렇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이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제가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내가 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한 이해받고 싶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또 그대로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타인이 규명한 존재가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인식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타인에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나라고 아예 그냥 틀이 어렸을 때부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오는 굉장히 그 배신감, 힘듦, 어려움이 굉장히 있는 거죠. 혹시 이도령님은 중학교 교사하세요? 교회에서? 아니요. 중고등부 교사 안 하세요? 네. 이 있잖아요.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반말을 왜 하면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가요. 그 아이가 100년을 산다고 쳐요. 그 100년을 사는 동안에 가장 자존감이 낮을 때가 언제냐면 중고등학교 때예요. 자존감이 낮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한마디 하는 것도 그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이 수준이거든요. 사람이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만 길거리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편의점 일을 하잖아요. 반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아무렇지도 우리 사회적 관습 안에서는 용인이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어른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진짜 자존감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 늘 존댓말을 써줘야 돼요. 물론 중고등학생이랑 아주 친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말해도 돼요. 상처 안 받거든. 친하면. 근데 처음 보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반말하면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 없을 뿐더러 중2병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기에 대한 가치를 거의 밑바닥에 놓고 보기 때문에요. 일종의 허세를 피우는 거죠. 강한 척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게 중2병인 거예요. 내가 뭔가 센 척, 강한 척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근영 씨 인터뷰를 보면서 하여튼 저는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겠다. 왜냐하면 이 중학교 때부터 이 영화 배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엄청난 이 압박과 기대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한번 해봤던 게 좀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그러니까요. 예. 요거를 우리가 나와 타자성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좀 알 제가 수 이제 있을까요? 얘기할까요?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인식하려면요. 이 타자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해주고 이 사회가 기대하는 그 나가 아니라 원래 생겨먹은 나, 오리지널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이해하려면 타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내가 앞에 보이는 그 존재를 인식하고 복사하는 기능으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 원숭이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요. 원숭이가 오히려 어린아이 있을 때는 IQ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기능은 뭐냐면 같이 있는 존재들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지능을 발달시키거든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됨을 인식하려면 먼저가 뭐냐면 나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닌 다른 완전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 인식이 우리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타자성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까 말한 중고등학교 때 그 부분을 말하는 부모에 건가요? 대한 그렇죠. 부모가 나의 적으로 인식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개패듯이 패는 거야. 나를. 맞으셨나 봐. 네. 우리 때는 맞고 살았다니까. 의자로 찍고 막 대걸레 자루로 패고. 그랬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안 잡혀갔다고. 나 하여튼. 때만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게 되니까 타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나의 적이야. 그러면서 중2병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 라는 인식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능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타자를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함께 가야 될 존재, 이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인데 나를 지지해줘, 나를 사랑해, 나의 동료야, 친구야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니까. 그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부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춘기 때요. 잘못한다고 혼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 부모들은 그러면 안 돼. 부모한테 상처를 받는 이유가 거기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타자성을 인식하는 그때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야. 난 너를 지지해. 라고 말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완전히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 그 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자살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무조건 너 편이야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런 게 요즘 친구들은 뭐 버릇이 없다든가 이런 말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러한 친구들이 좀 뭐랄까 어차피 부모님이 있으니까이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버릇이 없다는 거는 이 사회적 규약이 그렇다는 거지. 그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버릇이 없는 거는 어른들이 버릇이 없지. 우리 사회가 비도덕적인 거는 어른들이 다 하잖아. 근데 이제 지하철 타봐요. 어른들이 예의 있는 어린 몇 분이나 있어요. 이제 상담할 때도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제 때리고 또 아니면은 이제 억압하면서 이제 통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법적으로 못 때리는 문제도 있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 수준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이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화의 목적은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것이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격려해주고 너는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이도령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이제 좀 더 현명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뭐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교육에 네. 대한 논의하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타자성을 먼저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성을 인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 안에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 사회 안에서 건강한 인식과 자아 정체성을 가지며 자라가는 건데 그 시점과 타이밍 때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그 때에 극도의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보통은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 나오면 영화에서도 보통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타자성을 어떻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거는 꼭 중고등학생들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타자성에 대한 인식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수단과 방법으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관계가 사실 만들어지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루피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실 건데 우리 타자성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타자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내가 너가 아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 나 말고 그러니까 나와 너는 다른 존재다. 라는 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다라고 그냥 무의식 속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가면 괜한 오해, 관계에 지나친 어떤 집착, 기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 성장 과정 중에 타자성을 경험하고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긴 한데 부모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다 또는 이제 자식은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평생 동안 얘는 내 소유, 내 자식 그래서 계속 평생 간섭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가족 중심의 사회잖아요, 문화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초, 중, 고, 대학교를 다 결정해주고 직업, 직장 가는 거 다 간섭해주고 다 도와주고 결혼 다 시켜주고 그게 이제 타자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식도 그 부분에서 인식이 없으면 그냥 부모한테서 계속 그걸 받는 게 익숙하고 근데 그게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는 전혀 아니거든요. 왜 사회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회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너무 엉망진창이 되겠죠. 뭔가 시스템이 틀이 있어서 그게 타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고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은 왜 시스템이 필요하고 왜 예의가 필요하겠어요? 매너라는 것, 예의라고 하는 것, 이게 예절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냐는 거. 뭐 도덕과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왜 필요하냐면 너와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질적인 존재라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이질적인 존재를 규합하려면 물과 불이에요. 물과 기름이라고요.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사회에는 섞여서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사회의 규범이 필요한 거고 도덕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규범이 필요해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도덕 시간에 그런 걸 배워본 적 있어요? 도덕 시간에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되는 게요. 이런 거예요. 이런 잘못된 거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이 반에 있는 모이들은 모두 다 친구야. 이렇게 배워요.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야. 이렇게 배우는 거. 개뿔 무슨 우리가 친구가 하나예요. 그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너희들은 다 같은 반이니까 친구야.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친구가 아니죠. 그 친구가 되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친구라고 전제를 하냐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학교는 왜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한 장소에다 애들을 다 때려놓고 모아놓고 있냐면
서로 친구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인간 되게 만드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친구가 되려면 뭘 배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와 내가 완전히 타자인데 네가 거짓말하면 우리가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는요. 그리고 친구가 되고 같이 하는 게 내 삶에 유익하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가르치려면 얘가 너랑 친구가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시켜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입학하자마자 반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다 앉혀놓고 얘들아 훈화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다 친구야. 자, 친하게 지내. 막 싸웠어, 둘이. 친구끼리 싸우면 어떻게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서로 용서를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당해보셨어요? 그 납득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야,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알려줘야 돼요. 너희가 모두가 서로 친구가 아니야. 근데 학교는 서로 그것이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적인 거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타자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타자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너와 내가 완전히 타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해봐요. 저스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몇 년 안 됐잖아요. 어렵죠? 부부생활. 예.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니까. 무슨 한 몸이야. 완전한 타자라고요. 내가 아니라고. 나랑 같은 생각 할 수도 없고 내 마음 요만큼도 이해 안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름을 인정한다. 다른 걸 인정하는 건 시작이고 서로 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친해지기 위한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한 부부 사이의 테크닉적인 어떤 그게 사회가 고도화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제가 뭐냐면 부부는 무조건 친해.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그 전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배신감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가르쳐요? 타자성을 인식해야지만 이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식할 때만 매너가 필요하고 예절이 필요하고 시스템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회의 구조를 만들려고 그래요. 부부라는 관계도 그런 식으로 맺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식도 봐요. 이제 2살 되면은 독립적이 되거든요. 말 안 들어요. 근데 그 아이랑 대화하고 내가 너의 친구야. 우리가 지지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볼 때 내 소유물, 내 파트 오브 원이 아니라 완전한 나의 타자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언제 애기들이 철드냐면 빨리 철드는 애들은요. 그 부모의 타자성을 먼저 인식하는 애들이 부모가 나랑 안 친하다 라는 거를 빨리 깨닫는 애들이 성숙해져요. 그게 타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뭘 배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개뿔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하고 우리는 하나야. 앞뒤 문맥도 없어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한 타자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타자로 인식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신을 우리는 먼저 하나됨을 말하기 전에요. 타자성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 하나가 되었어요. 그 뭐가 필요해요? 그 이질적인 존재가 합쳐졌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중개자? 규칙? 그게 계약 신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의 이행 조건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개혁 신학을 다른 말로 계약 신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내랑 10년이 넘게 살아, 12년 넘게 살았는데 잘 몰라요, 저도. 아내도 살수록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모르는 게 정상이라고요. 왜? 우린 서로 타자니까. 써니님 듣고 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맨날 이런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하고 뭔가 그런 노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깨지지 않게 굉장히 조심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다고요. 의도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만 내가 누군지를 조금씩 인식해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타자성이 없어서 그런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그러면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봐도 결국에 드는 생각은 남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 혹은 그런 거를 통하여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이나 제 성향이 아직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럼 조나단은 자기가 뭐 정확히 좋아하는 거,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히 알고 있나요?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이 파트에서 우리가 뭘 질문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로 원하는 거.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 그 사람의 제1 목적 그거인가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물론 이제 그거는 맥락을 이어가기 위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좀 실천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즉시 실제적인. 쓸모가 있는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자, 이야기의 맥락을 이어가야 돼요. 지금 타자성과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지지받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을 거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내 편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사회적 규약을 만들어서 내 편을 임의적으로 만드는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국가라는 게 생기고 왜 지역주의라는 게 생겨요? 국가라는 것이 내 편인 거예요. 큰 단위로 보면은 대한민국, 일본 이게 각자 자기 편인 거예요. 우리가 뭐 축구 경기 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한국 편 들지 일본 편 드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라는 거죠. 물론 지역주의라고 하는 나쁜 문화도 있지만 아주 나쁜 문화도 있지만 패거리 문화죠. 일종의 그런 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 과정 안에서 진정한 자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나는 누구이냐? 내가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이 곧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가족으로부터, 가족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예요. 근데 사회,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넓은 부분으로 나아가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마다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러니까 그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은 불행해져요. 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난 뭐지? 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아를 깨달으면은 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누구이냐면 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이 나인 거예요. 그럼 다시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에게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집에 가면은 뭐 누군가의 아들이고 뭐 부모고 어찌 보면은 그거가 정답일 수가 있는 거네요. 타인이 타자성을 일단은 인지했지만 네. 어쨌든 그 타자들이 나에게 기대를 하는 그 무언가 결국에는 그것이 나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줘서 부모한테 인정받아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는 태화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떤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최악인 거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거는 거죠. 7살 때 하는 거고 7살 때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고요.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요. 이 사회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받는 이 자아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는 키우는 거예요. 더 정확한 용어로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자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키워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그것이 나인 거예요. 근데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하는 그것이 나예요. 근데 그 결정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키워가야 돼요. 근데 그 키워가는 그 크기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신의 크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완전성이에요. 인생의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신과 같은 마음을 지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자기가 하나인 거예요. 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이쪽에 괜찮아요. 좀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그 인생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자아를 자기가 키워가야 돼. 계속. 그러니까 근데 한 번에 그걸 키울 수 있냐는 거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프란시스 세퍼 같은 사람, 그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성자 누구죠? 거지로 살았던 평생을 성 프란치스코 같은 성자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깨닫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거야. 그 신의 마음에 도달한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가 성취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괜찮은 거야.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根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자아를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속한 학교, 그룹, 가정부터 시작해서 학교,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 그다음에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기업, 이러면서 계속 사회를 넓혀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으면서 자기 자아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사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런 거죠.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는 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인간이 원하는 거야. 그게 존엄이라는 뜻이에요. 존엄은 그 존엄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엄해지고 싶고 내가 존엄하다고 말할 때 그 존이 한문으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존할 때 그 존이 가장 높은 봉우리의 그 꼭대기를 지칭하는 거야. 그게 존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협 영화에 보면은 명령을 내리면 존 그러고서 그래요? 닌자들이 튀어나가잖아요. 군주한테 존 그러고 명령을 내리면 그게 남자들은 아는구나. 가장 몰라요? 탑에 있는 가장 어미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을 느끼는 건 언제냐? 존엄을 느끼냐면 네가 존엄해. 너는 가치 있어. 그런다고 가치를 느끼는 게 그거는 7살짜리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7살짜리한테는 그렇다고 느껴. 근데 그걸 20살짜리, 30살짜리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는 가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존귀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느끼냐면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써서 그 높은 봉우리를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정말 존엄한 존재구나 라는 걸 그때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 잘하는 걸 해야지만 스스로 존엄을 갖게 돼요. 물론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좀 사회에서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도 존엄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존엄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존엄의 그 가치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스스로 존엄을 쟁취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존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냥 한두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방송 정리하기 앞서서 오늘 방송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철학적이었는데 마치기 전에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우리 루피 친구님부터. 재밌는 주제였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또 더 생각나는 것들도 좀 많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다르다라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먼저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약속, 그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좀 더 같이 좀 더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홍대 형님. 네. 우선 신앙 터치를 계속 듣고 또 이제 방송에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대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대화를 하고 듣고 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게 너무 크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내가 누구인지 또 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조나단이 엄청 이게 명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어떻게 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힘써 가주셨으면 좋겠고, 또 댓글로 소통하고, 또 저도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참여하신 우리 이도령님은? 네, 오늘 처음이었는데 처음이었던 만큼 굉장히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그리고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오늘 다뤘던 이 주제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해봤던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나단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좀 하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교리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지만 나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사실 배우잖아요. 교리에서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삼위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삼위일체론 계속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던 게 뭐냐면, 최초의 의사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창조가 일어났고 그 세 분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의 주체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고 평등하고 같은 권위와 자신의 영역들을 침범하지 않으시면서도 위학적으로 아름다운 결정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은 함께 일하시고 함께 공존하시고 함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미학적으로 삶 자체에서 아름다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 의사결정의 주체. 근데 그 의사결정의 기준은 진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야.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살아가고 내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그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바른 결정을 통해서 한 번의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른 선택을 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삶의 일관성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요. 그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완전성이고 삶의 미학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 그게 나라는 거죠. 의사결정의 주체성을 갖는 것, 그게 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저도 방송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나누게 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인간으로서 한 번쯤은 또 고민하게 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한 번은 또 생각해봐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혹은 뭐 자기의 꿈을 쫓는다던가 그렇게 좀 이제 보통은 자신의 진로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방송은 또 청년들한테도 좀 큰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